이번 시간에는 국제무역사 네 번째 과목인 무역영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무역영어에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각각의 유형별로 분석을 한 다음에 각각의 패턴에 맞는 가장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스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역영어 과목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합격 점수의 편차가 가장 큰 과목이 되겠는데요. 바로 무역규범과 무역영어가 점수 편차가 가장 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과목에서의 점수 편차가 가장 크다는 것은 바로 이 두 과목에서 과락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역규범을 잘하신 분은 또 무역영어에 약하고 영어를 잘하신 분은 또 무역규범에 약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불균형이 크면은 바로 과락 때문에 이제 합격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역규범과 무역영어의 불균형이 너무 크지 않도록, 그래서 과락을 되지 않도록 평균수를 올리는 것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어 우수에게 유리하지만 무역실무 지식이 전제가 된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무역영어에서 영어가 들어가니까 영어를 좀 잘하신 분들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영어 자체가 지금 무역영어잖아요. 무역영어. 그러니까 영어 앞에 지금 무역이 있어요. 그래서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이론, 실무 이런 것들이 이러한 학습에서 지식이 선행되어 있지 않으면 제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바로 여기서 득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역영어 그 자체가 무역 이론과 실무에서 파생되어 온 여러 가지의 상황들에 대해서 영어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무역 실무와 관련되어 있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묻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영어 실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무역 실무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풀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또 어떤 논리가 성립되냐면 내가 영어 실력이 좀 약하더라도 무역 실무 지식이 충분히 습득이 되어 있다면 영어가 좀 약하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그 불리한 점을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최소 10개 이상은 맞출 수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평소에 이제 시험장 가기 전에 집에서 풀면은 영어 점수가 그대로 나와. 근데 이상하게 시험장에 가면 바로 영어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시험장에서 오게 되는 이제 긴장감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평소라면은 차분한 마음으로 접근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시험장에서 너무 떨리고 막 긴장을 해가지고 그럼 풀 수 있는 것도 막 놓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은 지문이 길다든지 그러면 좀 낯선 용어가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죠. 그래서 보자마자 그냥 풀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뭐 지레 포기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막 그럴듯한 거를 이제 본인 생각이죠. 본인 생각에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걸 막 찍고 나오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영어에서 과락이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영어에서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데 자, 이번 시간에서는 그렇게 내가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평소에 이런 그 영어 지문이 길다든지 그런 걸 보게 되면 어떤 막 공포감 때문에 득점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바로 편안하게 전체 지문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몇 가지의 스킬만 가지고도 바로 그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노하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역영어의 출제 분야를 보게 되면 먼저 비중의 순서를 보게 되면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요. 뭐 이거 말고도 다른 분야가 있겠지만 그건 뭐 극히 이제 출제 비중이 낮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국제 규칙 및 협약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신용땅 통일규칙이라든지 인코탐스라든지 CICG에 나오는 규약의 전문을 이제 제시해 갖고 뭐 해석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게 되는데 그런 게 보통 8개에서 12개 문항을 차지하게 되죠. 이면 UCP 600이라든지 그러면 인코텀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본문 교재, 이론 교재에서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습득이 되지만은 CICG 같은 것들은 본문 교재에서 다 다루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보시면 굉장히 이해도 어렵고 낯선 용어가 많기 때문에 일단 무역 실무의 이론을 다 파악하신 다음에 기출 문제가 들어가기 직전에 틈틈이 교재 뒤에 있는 부록을 보시고 눈에 익히셔야 되겠어요. 에우리 하지 마시고 자꾸 몇 회독을 해가지고 눈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딱 문장을 본 순간에 이거는 뭐에서 대해서 묻고 있는 거라는 것을 선행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영어를 물어보게 되는데 요건 이제 조금 이제 영어 실력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문법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역의 그 서신의 그 순서를 막 섞어가지고
논리적으로 알맞게 구성된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가 이제 주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지문을 제시하고 그때 이제 빈칸을 채워가지고 알맞은 용어를 선택하는 문제를 묻게 되는데, 자, 그래서 문법적인 문제는 뭐 그 영어 실력이 너무 약하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뭐 전치사의 용례라든지 이제 그런 게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순서 맞추기 같은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무역의 그 단계별의 어떤 진행 절차를 모르게 되면은 역시 영어 실력이 좋다 하더라도 맞추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 특수하게 뭐 문법 같은 거 물어본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빼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충분히 접근해서 맞출 수가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은 무역 실무에서 관련되어 있는 용어나 그 어떤 그 절차, 그다음에 어떤 무역 실무에 사용되는 뭐 상용 구문이라든지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90%. 그러니까 무역과 관련된 문제가 90% 나오게 되니까 어쨌든 무역 이론에 대한 제반 사항을 알고 있다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요, 제2장에 보시게 되면 자, various expressions가 있어요, 그죠? 이거 있고, 그다음에 또 3장에 보시면 비즈니스 라이팅이 있죠. 그래서 various expressions는 이제 무역의 어떤 그 상용 구문, 무역 실무에 있어서 단계별로 가장 빈번하게 쓰이게 되는 상용 구문을 제시를 해놨고, 그다음에 실제 그것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서신으로 나타나고 구성되어진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3장에 있는 비즈니스 라이팅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직접적으로 강의에서 설명드리진 않지만 자꾸 읽어가지고 눈에 자꾸 익히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무역의 어느 단계에서 사용되는 용어구나, 사용된 서신이구나 하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죠. 이거 잊지 마시고 꾸준히 잘 살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무역 서식의 작성 요령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뭐 신용장이라든지 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상업송자라든지 거기에 어떤 양식이 있게 되는데, 그 양식에 들어가는 어떤 그 용어의 그 정확한 사용을 알고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게 되는데, 지금 세 번째로 제가 비중을 놨는데, 이것이 지금 2014, 5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실무적인 걸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쪽에 무역 서식의 작성 요령을 물어보는 문제가 비중을 굉장히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 2번째 정도 되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이제 예측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무역 용어의 정의를 물어보게 되는데, 제시문에 대해서 제시문을 쭉 제시한 보여준 다음에, 그다음에 다음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용어의 정의를 묻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의 형태가 가장 빈번하게 나오게 되는 보편적인 출제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이렇게 유형별로 나눈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득점 올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패턴 1 보겠습니다. 지문에 밑줄 친 특정 부분에 해당하는 용어 또는 정의를 선택하기 묻고 있는데, 자, 그럼 예제를 보시게 되면, 자, 다음 미치던 부분에 해당하는 인코텀스 2020 규칙으로만 묶은 것은 되는데, 자, 인코텀스 규칙에 있어서 매도인은 물품의 운송을 준비해야 된다. 어디까지? The agreed destination. 그것은 합의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의 운송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뒤에 거 다 보지 마시고 일단 이제 문장이 기니까 쫄지 마시고 일단 캐리지를 딱 봅니다. 캐리지만 의미만 알고 있으면 이거 문장 다 몰라도 다 풀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운송 용어에서 이런 게 쓰죠. 운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송비가 있죠. 운송비. 운임은 뭐예요? 프레이트라 그러죠. 프레이트. 그다음에 운송비는 캐리지라 그래요. 그죠? 근데 캐리지라는 용어를 쓰는 인코텀스의 규칙은 뭐예요? 전부 다 복합 운송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복합 운송에 해당하는 것만 찾으면 되죠. 이거 모른다 하더라도. 그러면 보기 4개 중에서 복합 운송으로만 이루어진 게 뭐였어요? 2번이잖아요. 2번. 그죠? 2번. 그러면 1, 3, 4번은 보세요. 지금 복합 운송하고 이렇게 해상 운송하고 같이 묶여 있거나 아니면 해상 운송으로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이걸 딱 보면 공통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1, 3, 4번은 공통점이 없네. 있긴 있겠죠. 왜냐하면 뭐 복합 운송하고 해상 운송하고 섞어놨거나 그런 공통점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것도 해상 운송
하나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두 개는 공통이다 하다 하나는 공통점이 아니잖아요. 근데 2번 딱 보니까 이건 뭐예요? 이번은 순수하게 지금 복합 운송에 대한 인커션 조건만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도 아 이게 답이구나 하는 것을 척척 맞출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이 패턴별로 문제풀이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요걸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자, 포즈키, 포즈키를 딱 누르셔가지고 먼저 한 1분 정도 이내에 이거를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내가 왜 1분이나 그러냐면은 그 2교시에서 80문항이죠. 80문항을 90분 만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배당되는 그 시간이 한 1분 한 2, 30초가 되잖아요. 근데 뭐 마킹하는 시간, 그다음에 나중에 또 자기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밀어놨던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또 예비 시간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분 이내에 푸는 습관을 이제 기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문제는 가급적이면 1분 이내에 전부 다 풀어보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먼저 이걸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푸는 방식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제시하는 방법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저렇게 푸는 방법도 있구나 하고 느끼신다면 앞으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강의에서 제가 제시하는 것들을 잘 습득을 하셔가지고 수험장에서 절대 뭐 지문이 길다거나 낯선 용어가 나왔다고 해서 쫄거나, 그죠? 그래가지고 지레 풀 수 있는 문제를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설명 듣지 마시고 여러분 포즈키 누르신 다음에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제 설명을 들으셔야 더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예제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문장에 this를 설명하는 서류를 넣으면 되는데, 자, 이것은 바로 수출상이 수입사에게 보내는 서류인데, 거기에는 뭐 물품의 명사가 들어가 있는데 블라블라 되어 있고, 뒤에 보시게 되면 자, price 여기 prior to the conclusion of a trade transaction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그러니까 prior to가 뭐뭐 전이죠. 그러니까 앞서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그다음에 물품이 수입사에게 송부된 다음에 매수인이 바로 결제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서 보내는 서류가 뭐죠? 바로 송장이 되겠죠. 인보이스. 그러니까 청구서가 되겠죠. 청구서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바로 1, 2, 4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업송장, 그 다음에 세관송장, 텍스 인보이스 이것들은 매매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prior to가 아니고 after. 그죠?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에 바로 작성된 서류가 요 1, 2, 4번이 되겠죠. 근데 바로 이게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사용되는 송장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돼요? 바로 매도인은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 뭐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할인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적일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쭉 매수인에게 제시하게 되고, 매수인이 그거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거래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도인이 자기가 팔고 싶어하는, 매매하고 싶은 조건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견적을 낸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퍼포먼스 인보이스가 정답인 걸 알 수 있게 되는데, 이걸 알려면 또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가 본 강의라든지 본 교재에서 바로 퍼포먼스 인보이스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어야지만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또 응용돼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ISBP, 국제표준은행 관습이 되겠죠. ISBP에서 신용장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수리되지 않는 송장은 무엇인가, 또 이렇게 응용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만 딱 바뀌죠. 요거 지문만 딱 바뀌어가지고 4개가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바로 신용장이라든지 신용장 통일규칙이라든지 또는 ISBP에서 신용장에서 허락하지 않는 한 수리하지 않는 송장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프로비저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있는 퍼포마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프로비저널은 이제 임시송장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견제송장이고, 그러니까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사용되는 것이니까 아직 확정적인 그런 송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매매계약 이후에 사용될 수 없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그 이전 단계에서 어떤 협상을 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송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네 개의 보기는 그대로 놔두고 바로 제시음만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SBP의 규정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 패턴 2, 빈칸에 어휘 또는 구문을 채우는 유형이 되겠는데요. 자, 다음 문장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순서로 연결하는 것도 있어요. 딱 보니까 어때요? 그냥 머리가 띵하죠. 그죠? 굉장히 어려워요. CISG 제14조에 있는 청약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바로 한 명 이상의 특정인에게 어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 그것은 바로 constitute an offer, 바로 청약을 구성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 뒤에를 쭉 보시게 되면, 다 보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러한 제안은 충분히 이렇게 definite 어떤 정의가 내려야 된다, 조건이 제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거 다 모른다 하더라도 딱 보니까 이 밑에 걸 보세요. 보기 4개 보니까 굉장히 난징한 단어가 되겠죠, 그죠? 바로 뭐예요? 바로 청약을 구성하는 3대 요건에 대해서 우리 배웠잖아요, 교재에서 보게 되면. 바로 그걸 묻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번 보시게 되면 goods, quantity, price 해서 물품, 그 다음에 수량, 가격, 물품, 수량, 가격, 이것은 청약을 구성하는 4가지의 확정 요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정답이 1번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이거 보지 말고 이것만 봐도 바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보시게 되면 goods, quantity, price 되는데, 자,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시험장 특유의 그런 불안감 때문에 긴장을 해가지고 실수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자기 머릿속에는 지금 1번을 생각하고 있는데 마킹할 때는 덜컹 2번을 찍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quantity하고 quality 이래가지고 굉장히 유사한 스펠링으로 되어 있는 걸 제시해갖고 순간적으로 착각하게 만드니까 이것도 역시 긴장을 풀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집중하셔야 되겠어요. 뭐 3번, 4번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이 페이먼트 컨디션 나오니까 실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는데, 2번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혼동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복판에 지금 쿼나디 해가지고 유사 단어로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 1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예제 2번 보시죠.